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히토류는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원소 번호 57, 71번에 속하는 15개 원소에 스칸듐, 이트륨을 더한 17개 원소를 말합니다. 다른 금속 원소들보다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고 독특한 분리 광학적 특성을 갖고 있어 첨단 산업 소재로 사용되죠. 널리 쓰이는 분야가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등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입니다. 고성능 렌즈 등 정밀광학기기에도 히토류가 들어가죠. 미사일, 전투기 등에 장착되는 고성능 제트 엔진도 히토류 합금 소재를 씁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한 대를 만드는데 417kg의 히토류가 들어간다고 하죠. 히토류는 희귀한 토양 물질이라는 의미이지만 사실 희귀한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지표상에 많은 양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소량이 흙 속에 포함돼 있어 추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1톤의 히토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000톤의 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히토류 생산의 97%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히토류 원소 광산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만 중국산 히토류 원소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중국은 수출량을 계속 통제하며 외교 카드로 히토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010년 9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부근 해상 지역에서 일본 순시선을 중국 어선이 들이받았습니다.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체포해 구속하자 발끈한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생산하는 상황에서 일본에겐 치명타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하루 만에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고 백기투항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토류 갈등이 두 나라의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판했고 이후 WTO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죠. 전 세계 군사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역시도 중국 없이는 전투기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중국에게 외교적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은 파회법으로 히토류 제재 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히토류는 미국에게 크나큰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히토류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MP 머티리얼즈 소유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가 미국 히토류의 주공급원이었죠. 중국은 영세 업체들이 네이멍구, 장시성 등에서 히토류를 채굴했지만 여기서 주요 물질을 뽑아내는 재련 기술이 없어 흙더미 채로 헐값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히토류 재련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채굴한 히토류를 자체적으로 재련해 국제시장에 내놓으니 미국 업체들이 경쟁력에서 밀렸죠. 게다가 미국 업체들은 히토류 채굴과 재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문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경 문제를 신경 안 쓰는 중국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 문제이죠. 결국 마운틴 패스 히토류 광산이 2002년 폐쇄됐습니다. 미국 히토류 산업 분야의 양대 업체는 몰리코와 마그네켄치라는 회사인데 몰리코는 파산했고 마그네켄치는 중국 업체에 인수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필요한 히토류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히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히토류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와 첨단 분야에 사용되는 히토류를 대체할 물질을 찾아 나서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값비싼 히토류를 대신해 훨씬 저렴하면서도 자원량이 풍부한 황을 양극재로 사용해 제조 단가를 크게 낮춘 리튬황 배터리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무려 용량을 5배까지 높일 수 있어 전기차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세계의 각국이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기술 장벽에 가로막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 박준호 박사팀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력 2차 전지로 사용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리튬이온 전지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터리 출력과 에너지, 밀도, 충전 용량 등에서 현실적으로 상용화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1시간 이상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 주유소였다면 20대 이상의 승용차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도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는 현실적으로 400km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폭발, 화재 등 안전 문제도 있고 니켈이나 코발트처럼 값비싼 히토류를 써야 하는 비용 문제까지 따져본다면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 황전지는 황을 양극재로 사용합니다. 황은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격도 매우 저렴한 광물인데요.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닙니다. 니켈과 코발트 대신 황을 양극재로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를 기존보다 무려 5배나 높일 수 있으면서도 배터리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리튬 황 배터리는 더 가볍고 저렴한 배터리로 전기 자동차 주행 거리를 5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리튬 황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출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는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리튬 황 배터리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리튬과 황이 만나면 황화리튬, 일명 리튬 폴리설파이드가 됩니다. 중간 생성물인 리튬 폴리설파이드는 전해액에 대한 높은 용해도 탓에 충방전이 거듭될수록 양극재를 구성하는 황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수명과 성능 그리고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 박준우 박사 연구팀은 활성탄과 인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른 물질을 흡착시키는 성질이 강한 활성탄을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 코팅 소재로 이용해 리튬 폴리설파이드를 물리적으로 잡아냈습니다. 게다가 연구팀은 황양극재의 높은 유연성과 전도성을 가진 고강도 탄소 나노 튜브 소재를 사용해 배터리를 굽히거나 휘어지게 만들 수 있는 내구성까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의 리튬황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400W/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기존 리튬황 배터리가 가진 경량 저비용이라는 장점에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확보한 높은 에너지 밀도 및 성능 안정성, 내구성 강점까지 결합돼 리튬황 배터리의 상용화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가볍고 장시간 운행이 필요한 항공우주, 플라잉카, 드론 등 미래형 항공 모빌리티의 배터리 분야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자인 박준우 KERI 박사는 리튬황 배터리는 값싸고 풍부한 황과 탄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같이 히토류가 부족한 국가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이번 성과를 기존의 연구원이 개발해 보유하고 있던 고체 전해질 저가 대량 합성 기술과 융합해 차세대 리튬 황전 고체 배터리 원천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독일 와일리 출판사의 재료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스몰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비록 자원이 없는 한국이지만 이렇게 대단한 한국의 인재들 덕분에 더욱 한국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마이너한 분야로 여겨졌던 리튬황 배터리가 이젠 상용화까지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앞으로 첨단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줄 성과가 기대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